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차례 고액 현금,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내역의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한 국세청 통보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올바른 금융거래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가족 간 또는 타인 간의 현금과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 등이 행여 국세청에 통보되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되어서 수많은 질문들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영상 제목에서 보셨듯이 국세청 통보 세무조사 피하는 고액 현금 계좌이체의 안전한 거래 방법 등에 대해서 저의 국세청 조사관실 재직 시 금융거래 추적조사 실무 경험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중에 화면상에 보이시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안내서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액 현금 또는 수상한 자금 거래로 의심이 되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보게 되면 저는 사업도 하지 않고 최근에 부동산도 거래한 적이 없는데 제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조사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결론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체 조사하지 않으며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일정한 사유 없이 확인 조사를 할 경우에 담당 직원은 징계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가족 또는 타인에게 멋모르고 고액 현금을 이체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겠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가능성도 있다입니다. 국세 부가 제척 기간이 원칙은 5년입니다만 각 세목에 따라서 15년까지 장기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세금 추징을 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국세청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확인을 할 때 부동산 구입 자금보다도 소명된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 혐의 등이 판단되면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네 번째를 보게 되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거래 내역을 통보했다는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답변은 90% 이상 조사받을 수 있다입니다. 국세청이나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겠고 또한 혐의점이 있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90% 이상 세무조사 또는 서면 확인 조사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잘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의 핵심인 고액 현금, 계좌이체를 할 때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루에 현금 입출금 1천만 원 이상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고액 현금 거래를 빈번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하루에 현금 이출금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고액 현금을 일주일에 몇 번씩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자주 빈번하게 고액 현금을 입출금하게 될 때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의심을 하게 되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급적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금융거래는 가족 각자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 금융거래 증빙에 대해서는 꼼꼼히 사전에 검토를 잘 하시고 국세청에 의심받지 않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신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이 증여 혐의가 있다거나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의심이 들게 되면 국세청에서 가족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도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학비나 생활비 등 계좌 이체를 해주는 경우에 정상적인 금액을 초과해서 이체를 해주게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 시에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국세청 등에 통보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계좌 이체를 통한 금융거래는 통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증여세 추징 사례를 들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유학생인 자녀에게 정상적인 학비나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을 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혼동하기 쉬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1천만 원 고액 현금 기준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제가 하루 동안 현금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각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직접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을 하고 동일한 은행 ATM 기기에서 700만 원을 인출을 했다면 합계 1200만 원으로서 하루 동안 현금 인출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은행 인출 현금 500만 원, B은행 ATM기에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찾았을 경우에 1000만 원이 넘더라도 각기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미통보 대상이고요. 수표를 현금으로 하루에 2천만 원을 교환했을 때는 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루 현금 입금 500만 원, 현금 출금 70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각기 입금과 출금을 별도로 따지기 때문에 이때는 미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계좌로 이체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현금 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미통보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일 A라는 사람이 현금 900만 원씩 연속해서 출금을 할 때는 하루에 1천만 원 기준은 아니지만 은행 직원의 의심을 받아서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2항에 보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정보자료를 제공했을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실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라면 반드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지레 미리 겁을 먹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통보 사실을 받았다면 왜 본인의 거래가 통보되었는지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의심받을 만한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응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1천만 원 기준은 하루 동안 거래하는 현금 기준이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금과 지급을 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입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입금을 동시에 1,000만 원 이상 또는 출금을 동시에 1,000만 원 이상을 한 경우에는 하루 거래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이나 CD기, ATM기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겠고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역시 동일하겠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할 것은 보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세금이나 전기세, 공과금 등을 수납하는 경우나 자신의 통장을 온라인으로 타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행위 또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송금 시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실까봐 잠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하루 동안의 입금액 기준, 출금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입금과 출금은 각기 별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입금액 총액과 출금액 총액은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한다거나 은행 예금에서 출금하는 경우에 현금 대신에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가지고 있는 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1,000만 원 넘게 교환을 할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편법 증여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과세 사례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서 자력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추징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부모의 법인회사 자금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배우자나 자녀, 연소자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구입을 한다든지, 가족 명의로 가공급여를 계상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누락해서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자금을 송금을 해서 우회적인 편법 증여를 하는 등 여러 추징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연수자 등이 고가의 부동산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금의 성격이 편법 증여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고, 특히 가족 단위라도 가급적 계좌 이체를 통한 금전거래는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 계좌 이체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자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놓아야 되겠고요.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자금 출처 증빙을 대비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확실하게 갖춰둬야 되겠습니다. 자력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부득이하게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나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상속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무신고 시에 최대 15년까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추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금융거래 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본인과 무관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가족, 친인척, 제3자 등 체면이나 인정 때문에 금융계좌에 입출금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근거나 증빙이 명확한 금액이 아니라면 가급적 평상시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 폭탄 세금을 맞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고액 예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는 대가가 없는 현금은 주는 때 또는 예금 등은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시효가 되기 때문에 추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